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방식이 확정되기 전부터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특혜와 편의를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검찰 공소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대놓고 뒷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 선정은 물론 토지 매입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서 만납니다. 대선 경선이 끝난 지 2주 만에 성사된 만남으로 원팀 선대위 구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조언을 구했고 다음 달 초에는 광주를 찾아 전두환 발언 수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쟁 주자인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후보는 윤 전 총장을 견제하며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 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 지하에서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가 노출돼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전기공사 중 이산화탄소 설비가 터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생수를 마신 직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일명 생수병 사건의 범행 동기가 포착됐습니다. 인사에 불만을 가진 직원의 보복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범행 후보인 용의자의 수상한 행동들을 사건을 보도해서 취재했습니다. 뉴스A 조수빈입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누구로부터 어떻게 돈을 받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요, 대장동에 발을 담그고 있던 남욱 변호사에게 먼저 접근한 건 유동규 씨였습니다. 사업자 우선 선정을 약속한 것도 곤란한 일이 생기면 다 해결해 주겠다고 장담한 것도 모두 유 씨였다는 겁니다. 이후 유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아닌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했던 사업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그 대가로 유 씨가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장동 사업에 유동규 씨가 등장하는 첫 장면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유동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를 소개받은 건 지난 2012년.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 다리를 놨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민관합동으로 원활히 진행되게 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확정된 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직후인 2014년. 이보다 2년 전에 개발 방식을 거론한 겁니다. 시의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키자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개발 사업 구획 계획도 마음대로 하라거나 매입 못하는 땅에 있으면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공공기관의 토지 수용권으로 부지 확보를 돕는 대가는 2주 안에 3억 원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남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 등과 현금 3억 5,200만 원을 모아 전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유동규 씨에게 3억 주신 거는 왜 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사업자 공모 지침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되는 걸 막아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민간업자가 챙긴 초과이익과 성남시의 손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배임 관련 기소 없이는 반쪽 수사에 그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700억 원을 달라고 한 건 농담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유동규 씨는 변명을 했지만요. 농담할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검찰 수사 결과만 보면 이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작년 10월 화천대유 등이 토지 개발로만 4천억 원을 배당받고요. 유 씨가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개발업자들은 이 돈을 어떻게 건네야지 뒤탈이 남지 않을지 무려 4개의 시나리오를 고민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로 받기로 약속한 대장동 개발 수익은 회선 기준으로 700억 원. 검찰은 지난해 10월 성남의 노래방에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이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그동안 도운 대가를 지급하라고 하자
김 씨가 기여를 감안해 700억 원을 주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700억 원 전달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회사인 유원홀딩스 주식을 고가에 사들이는 게 첫 번째 방안이었습니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배당하거나 김만배 씨가 받은 배당금을 유 전 본부장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1,200억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에 소유권 주장 소송을 낸 뒤 돈을 받아 건네는 방식도 논의됐습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투자해 검찰이 이 돈의 성격을 조사해왔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700억 원 지급 요구는 농담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700억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뭐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뭐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올해 4월까지도 배당금 지급 때문에 수차례 만난 걸로 드러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라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를 내일 만납니다. 경선이 끝나고 2주 만이죠. 만나는 장소가 종로인 것도 눈에 띄고요. 경선 직후에는 무효표 해석 문제로 날을 세우기도 했던 터라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오후 3시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서 만납니다. 지난 10일 경선이 끝난 지 2주 만입니다.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종로를 찾겠다고 제안했고 이 전 대표 측이 차담을 나누자고 화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100직장도 맞들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했지만 이 전 대표가 지지자를 다독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직접 만남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 전 대표가 내일 만나면서 확실한 지지 선언을 해주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이 전 대표가 캠프 소속 의원들에게 당 선대위에 참여할 사람은 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걸로 전해져 이 전 대표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지도 관심입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아직 정식 제안은 오지 않았고 이 전 대표가 주변에 입장을 밝힌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와 만난 다음 날인 25일 경기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날 걸로 예상되는데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떠나는 28일 전에 회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문 대통령 순방 전 만남을 갖고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는 암초를 만난 한 주였습니다. 전두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발언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대처 방식이 내내 논란을 키운 면이 있습니다. 재차 사과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만나 조언을 구했는데요. 곧 광주도 찾아서 여론을 수습할 걸로 보입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울산을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발언을 재차 사과했습니다. 그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받으셨거나 제가 또 좀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께서 저를 이해해 주실 때까지 아주 정직하게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오는 31일 경선 TV 토론이 끝나면 11월 초에 광주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광주에 가서 그 상처와 이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을 그런 분들을 더 따뜻하게 제가 위로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11월 초에 제가 광주에 가겠다고.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SNS에 올려 불거진 논란도 자신의 불찰이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어제 저녁 토론회 직후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 조언도 구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하거나 제가 사무실을 찾아뵙거나 차기 정부에서
관심 갖고 다뤄야 할 이런 국가적인 아젠다가 이런 것들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만남에서 김 전 위원장은 본인의 진위와 국민의 생각이 다르면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 못한 정치인의 책임이지 국민 잘못이 아니다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몸을 낮추고 있는 윤 전 총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윤 전 총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 이 후보의 배임 혐의는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특검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새 대선 주자는 윤석열 후보를 견제하면서도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론 정권 교체가 힘들다며 본인의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발언을 수습하는 과정에 당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을 한두 번 했습니까?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국민들을 조롱했고 나는 그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윤 전 총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적대적 공생관계라며 민주당이 윤석열과 이재명 구도를 만든 뒤 본선에서 윤 전 총장의 비리를 터뜨릴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온갖 구설수와 비리로 대선 본선까지 버티지 못할 수도 있고 설령 대선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할 겁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했지만 캠프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역전 승리를 자신하며 본선 경쟁력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국민의힘 경선을 넘기가 되게 힘들어 보여요. 원래 야구는 9회 말 못하고요. 지금 토론이 10번인데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현재 스코어는 6회 초의 스코어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렇게 쉽고 만만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2번의 지역 토론회와 채널A 주간 맞수 토론을 진행하고 11월 1일부터 나흘간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5일 후보를 선출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원희룡 제주지사인데요. 전 제주지사 누구를 지킨다는 걸까요? 네, 바로 아내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아내 강윤형 씨, 네. 이 신경정신과 전문의인데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약간은 소시오패스나 반사회적이라고 평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신과 전문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 듣기에는 좀 발끈할 수밖에 없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이 이재명 후보 측 네. 오늘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법적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과 안 한다 그러면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사과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 조치 하시라니까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게 막으세요 지금. 법적 조치 하세요. 두 분 모두 책임진다니까. 이재명 지사가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알아요? 맞습니다. 그만해. 제 아내를 이렇게 뭐 허위 선동범으로 몰고 가고 고발하세요. 구속시키라고. 네, 사실 원희룡 전 지사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 가운데서 가장 감정이 격앙된 것 같아요. 평소와는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 일단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맞수 토론 그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정책이 아주 좋고요. 전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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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대답하고 끝납니까? 네, 뭐 이견이 없으니까요. 네, 원 전 지사 이렇게 웃던 모습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진 건데 제가 원 전 지사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설사 자기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협박하는 것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있는 것인가 말살되는 것인가 그런 전조를 느끼기 때문에 저는 강한 리액션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네, 특히 아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남편 원희룡으로서의 생각도 덧붙였습니다. 평생을 팥뿌리가 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지켜주지 못하면 나중에 과연 어떠한 이 믿음과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그 안전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원전지사 아내 발언에 대해 명백한 의사윤리 위반, 너무 무례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갚거나 피하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게 뭐 원전지사 쪽이 화나서 그런 건 아니겠죠. 어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는 이른바 전두환 비석을 밟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전두환 비석을 2차례 밟으면서 이 원전지사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왔다 갔다. 여기는 지나쳤습니다. 존경하는 분을 밟기가 어렵지 않겠죠. 제가 올 때마다 잊지 않고 꼭 밟고 지나갑니다. 예,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발언 때문에 이제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 전두환 비석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담양 방문을 기념해 세워진 비석인데 이 광주 전남 민주동지회가 비석 일부를 떼서 참배객들이 밟고 다니도록 구묘역 입구에 묻었습니다. 네. 이 윤 전 총장은 지난 7월 구묘역에서 이한열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기도 했는데 이때 이 전두환 비석을 밟았는지 여부를 두고 크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이전에 누가 밟았나 봤더니 2018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밟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게 정치 중립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누구는 밟고 누구는 안 밟았습니까? 네,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주로 이 진보 진영 인사들이 전두환 비석을 밟았고요. 2016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 비석을 밟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권력이란 게 아무 소용없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권력 무상이야. 나는 밟을 수는 없고. 네, 2016년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비석 끝에 발을 걸쳐 밟은 거냐 안 밟은 거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반면에 민주당은 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때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지를 두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치인에겐 참배도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비석에 대한 생각은 이제 입장에 따라서 엇갈릴 수 있지만 본인들도 후대 평가를 받을 거라는 것만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서울 금천구 건물 공사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가스가 갑자기 분사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산화탄소가 번진 탓에 작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이솔 기자입니다. 건물 앞에 소방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공기호흡기를 맨 소방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울 금천구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오전 8시 50분쯤. 지하 3층 천장에서 불을 끄는 소화약재로 쓰이는 이산화탄소가 분사돼 근로자들을 덮쳤습니다.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물은 이처럼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52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상벨이 울리자 다른 층에 있던 근로자들은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지하 3층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은 대피하지 못한 채 변을 당했습니다. 급하다고 하니까 주말에는 해요. 한 분이 올라와서 빨리 내려가라고. 빨리 대피하신 분은 거기에서 노출이 덜 된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2명이 숨졌고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상 10층, 지하 5층 규모로 국내 한 통신사가 통신 서버들을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외부 공사를 마치고 올해 안 개관을 목표로 내부 공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방금 보신 시설에서처럼 물 대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불을 끄는 걸 질식소화라고 합니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불을 끄려고 만든 꼭 필요한 장치인데요.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이것 때문에 애꿎은 목숨을 잃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이번 사고로 분사된 이산화탄소는 130병 분량, 무게만 58kg에 달합니다. 당시 빌딩 지하 3층에는 전기실과 발전기실, 이산화탄소 약재실 등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전기실에 분사됐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상자는 지하 3층의 발전기실에서 CO2 가스 누출로 인해서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CO2 가스로 이제 발생이 된 원인은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감지기가 작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소화 설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탓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질식 등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공기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9%를 넘으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25% 이상 되면 숨질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위험한 기체입니다. 방출 전에는 반드시 경보를 울려서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이 때문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오작동을 막기 위해 작동 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소화 설비가 작동할 경우 30초 내 대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사전 교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업체 측은 사고가 화재 감지기 오작동이 원인인지 누군가 실수로 스위치를 눌렀는지 규명해봐야 한다는 입장.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점검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경남 창녕에 있는 우포늪은 국내 최대 내륙 습지로 생태계 보고로 유명한데요. 미스터리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포늪에 사는 그 많은 생물 중에서 유독 붕어만 떼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나룻배에 죽은 물고기들이 한가득입니다. 밖으로 건져내도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대부분 붕어. 지난달 25일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7,000마리 정도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포늪 곳곳에는 이처럼 죽은 붕어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 5월에도 붕어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있었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가을에 이렇게 많이 떠오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포늪을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수질 조사에서 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큰 일교차로 인한 턴오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추워진 기온 탓에 수면 수온이 수중 수온보다 더 차가워지면서 상층과 하층물이 뒤집혔고 바닥에 있던 오염 물질이 위로 올라오면서 산소 부족 현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독 붕어만 폐사한 것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죽은 붕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붕어가 병에 걸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남사르 협약에 등록돼 보호받고 있는 우포늪.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지난 18일 서울의 한 회사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물맛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사를 찾은 경찰은 또 다른 직원 1명이 무단 결근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찾았을 때 그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선 다량의 독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중태에 빠진 피해자 1명의 혈액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성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직원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선 의문만 남을 뿐입니다.
네, 용의자가 숨지면서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이 범행 동기가 좀 나온 겁니까? 네, 경찰이 같은 회사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 강모 씨의 범행 동기를 추정할 만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인사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입니다. 문제의 생수를 마신 뒤에 의식을 잃은 2명은 모두 강 씨와 같은 부서,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상사들이었습니다. 특히 중태에 빠진 40대 남성의 경우에 강 씨의 인사권을 가진 간부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업무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강 씨를 수차례 나무랐고 최근에는 회사의 일부 직원들에게 강 씨가 계속 이런 식이면 지방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강 씨가 이 말을 전해 듣고 복수심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계획범죄란 얘기가 되는데요. 대낮에 이제 60명 정도 근무하는 사무실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범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강 씨는 사건 다음 날인 19일 오후에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 씨의 집에선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독성 물질이 발견됐고 강 씨의 휴대전화 등에선 농업용 살충제나 제초제의 원료로 쓰이는 무색의 독성 물질을 검색한 흔적들도 나왔습니다. 특히나 해당 독성 물질과 관련한 논문까지 찾아본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건 발생 시각은 점심시간 직후인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경찰은 강 씨가 직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들이 마시고 있던 생수병에 독성 물질을 넣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작 피해자들이 이제 먹었다는 생수병, 여기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이 안 됐다고요. 네, 어제 나온 국가수의 1차 감식 결과인데 피해자들이 마셨다는 생수병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생수병이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취재 결과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 강 씨가 보였던 이상 행동들인데 회사 직원들이 피해자들이 마시던 생수병을 수거하려고 하니까 강 씨가 갑자기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새 생수병을 따서 벌컥벌컥 마셨다는 겁니다. 직원들의 관심을 분산시킨 뒤에 범행에 쓰인 생수병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긴데 실제 숨진 강 씨의 집에서 발견된 생수병에선 해당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 집에서 발견된 생수병이 피해자들이 마신 것과 같은 것인지 대조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사건 당일 오후 6시에 퇴근을 한 뒤 다음 날 새벽 3시 귀가할 때까지 강 씨의 추가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도 없고 용의자도 숨진 상황에서 혐의를 밝히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생수병에선 발견이 되지 않았지만 검출이 되지 않았지만 중태에 빠진 40대 간부급 남성의 혈액에선 범행에 사용된 독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특히나 강 씨는 지난 10일에도 한때 회사 숙소의 룸메이트였던 직원을 상대로 해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에도 해당 직원이 마신 탄산음료 병에서 이번 범행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독성 물질이 발견됐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런데 회사는 왜 이전에라도 재빨리 신고를 안 한 건가요? 네, 지난 18일 직원 2명이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경찰에 신고를 한 건 회사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실려간 병원이었습니다. 지난 10일 사건의 경우에도 회사는 문제의 음료에서 독성 물질이 발견됐다는 음료 제조업체 측의 설명을 들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제 저희가 회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채 문틈 사이로 A4 용지 절반 분량의 입장문만 건넸는데 직원들도 뉴스를 보고 새로운 내용을 안다. 코로나19 이후에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취재할 대상이나 정보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3명의 직원이 범죄 피해를 당한 건데 회사의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주가가 너무 급등락할 때는 서킷 브레이커, 즉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안전한 위드 코로나에 도달하려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로써 백신 완전 접종률 70%를 달성했고요. 방역을 풀어줄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황규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백신 2차 접종률은 70%. 접종 시작 240일 만에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예고한 대로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위험도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규제가 차례대로 풀리는 겁니다. 먼저 감염 위험이 가장 낮은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과 미용실 등은 즉시 정상 영업이 가능해지고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2그룹 중 일부도 영업 제한이 완전히 풀립니다. 다만 유흥주점 등 가장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은 일부 영업을 허용하되 백신 패스 등으로 규제는 계속합니다. 그러나 방역이 느슨해질 경우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 숫자가 늘어날 것인데 늘어나는 건 이미 예측하고 있는 일이니까 환자 수가 많아지면 뒷단에 중환자가 늘고 사망 환자가 늘고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따라오거든요. 특히 겨울 독감 유행과 맞물려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경우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제안드리는 것은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방역 완화의 수준이 우리가 준비된 것보다 상회해서 급격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을 때 잠시 멈추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종 의견 수렴 뒤 오는 금요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위드 코로나 세부 계획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오르다 정말 끝을 모르고 오릅니다. 기름값 얘긴데요. 리터당 휘발유 값이 서울 기준으로 1,800원이 넘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당분간 유류세를 내리기로 결정했는데 언제쯤 얼마나 체감 효과가 나올까요? 박정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서울 시내보다 저렴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를 찾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828원입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은 건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지금 추세라면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말 그대로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카드를 꺼냈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 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일단 반기입니다. 3년 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지금 경제가 힘드니까 조금 체감될 수 있도록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운전하기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도 100원, 200원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2018년과 같이 15%를 인하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현재 1,700원대에서 1,600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효과 체감은 어렵습니다. 이미 사들인 기름 재고를 소진하는 데 보통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차 때문에 소비자들은 가격 내릴 땐 천천히 내리고 인상할 땐 바로 올린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국제 유가가 더 오르고 환율마저 약세가 이어진다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를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는데 다음 주 인하폭을 결정해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여기는 중국입니다. 현재 전기차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데요. 전기차 사라! 국가가 대대적으로 밀어준 덕분입니다. 차를 폭발적으로 늘렸더니 이번에는요, 전기를 넣을 충전소가 모자라서 문제입니다. 세계를 가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모두 전기차입니다. 6억 명이 이동한 중국 국경절 연휴에 펼쳐진 충전 대란입니다. 운전자들은 교통체증보다 배터리 걱정으로 더 피곤합니다.
4个小时里程，充电得3个小时吧，7个小时嘛。也只有4个桩，估计今天排1个小时。 대도시에 있는 충전소들은 연휴 기간 고속도로 모습과는 다릅니다. 베이징 시내 대형 쇼핑몰 지하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한 번에 2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중국 국가전력망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만 대가 넘는 공용 충전기가 중국 전역에 설치됐지만 550만 대 전기차가 이용하기에는 우리나라보다 부족합니다. 특히 베이징 등 10대 도시에만 70% 넘는 충전기가 몰려있어 대도시를 벗어나는 운전자들은 불안합니다. 전기차 천국으로 불리는 광둥성에는 전력 대란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광저우 시내 전기차 충전소에는 전력 피크 시간 탄력 운영 지시가 내려져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 도심에 있는 자동차 매장을 찾아 전기차들을 살펴봤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20km 주행을 할 수 있는 500만 원대 중국산 소형차는 올해 테슬라를 제치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 보급을 위해 중국 정부가 쏟아부은 돈은 124조 원. 현재 건설 중인 신에너지차 공장도 28곳에 달해 연간 580만 대 생산 규모가 더 들어섭니다. 相比较特斯拉的话，中国电车可能一些性能啊或者安全系数上面，中国的民众更了解、更放心。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 된 중국. 갈수록 부족해지는 충전 설비와 배터리 폐기 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며 무한 질주를 위한 날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만 전쟁은 우리가 끝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여전히 미국이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종전선언으로 제재가 풀리기를 가장 원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이 바람은 이뤄질까? 오늘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 정책을 대표하는 인물 성김 대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토마스 킨타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국경 폐쇄로 생필품 확보가 제한된 북한 주민들이 인도주의적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의 생계가 무너졌지만 북한 정권은 미사일 시험 발사로 군비 경쟁을 하는 현실을 제재의 역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captures the paradox of the sanctions regime. Initiate a dual-track approach of addressing long-standing human rights issues and recognizing and re-engag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외교를 함께 펼치는 투트랙 접근법을 제안한 겁니다. 킨타나 보고관의 제재 완화 촉구 입장을 전해들은 미국 정부는 즉시 선을 그었습니다.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화살을 북한 정권에 돌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재의 위기 상황은 모두 북한 정권의 책임이며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는 유엔 회원국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핵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한 한미 양국의 논의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대면 협의에 이어 서울에서 북핵 수석 대표 협의가 다시 열립니다. I had very good meetings in Washington with both Special Representative No and Director General Funakoshi, and I look forward to having productive follow-up discussions tomorrow here in Seoul. Thank you very much. 내일 협의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의 구체적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도심 속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오늘 일상 속 단풍과 함께 파란 가을하늘 즐기기 딱 좋은 하루였는데요. 휴일인 내일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전국에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단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6도, 대전은 5도로 춥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은 17도, 광주와 대구는 20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당분간 맑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더 올라서 예년 가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